4월 28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메타의 1분기 EPS가 예상을 상회한 가운데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30년 모기지 금리가 5.37%로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3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가 1.2% 하락하며 2020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유로당 1.056달러로 유로달러 환율이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EIA 주간 원유 재고가 69만 1,000배럴 증가하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조치에 천연가스 가격이 5% 급등했습니다. 미국 검찰이 아케고스 사태의 한국계 헤지펀드 매니저 빌 황을 사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글로벌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12% 급락했습니다. 유료 가입자 수가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환경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네, 낙관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의 연준의 긴축 우려, 글로벌 악재들과 또 기업들의 실적 악화 우려까지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이슈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시장이 강한 반등을 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장세에선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할까요? 굿모닝 환경글로벌 마켓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급락세를 딛고 오늘 뉴욕 증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을 해줬습니다. 다우지수의 경우 0.19% 상승하면서 33,301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0.21%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전일 4% 가까이 하락하면서 2020년 이후 최대 하락률을 보인 나스닥 지수가 실적 발표를 앞둔 대형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약보합 권에서 오늘 12,488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오늘 등락을 보였습니다. 러시아가 일부 유럽 국가로의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섰다가 다시금 반등을 해줬는데요. 프랑스 캬크 지수가 오늘 0.48% 상승하면서 6,445선, 독일 닥스 지수도 0.27%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뉴욕 증시 급락 여파 속에 하락 장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50원 넘게 치솟은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2,639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1.6%대 낙폭을 보이면서 하루 만에 900선을 내주고 896선에서 마쳤습니다. 반면에 중국 증시 장 후반 들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여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 봉쇄의 완화 기대감이 확대되는데요. 상해 종합지수 2.49% 오르면서 2,958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가 뉴욕 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1%대 하락한 26,386선 에서 어제장 마쳤습니다. 하락 흐름을 보이던 10년물 국채금리 오늘 상승세로 보였습니다. 확인해 보시도록 하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오늘 4.3 베이시스 포인트를 보이면서 2.82%대, 2.8%대를 기록을 했고요. 2년물도 오늘 하락세를 보이는가 했지만 1.1 베이시스 포인트 강세로 돌아서면서 2.59%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일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녹록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장 마감 들어서 상승분 많이 반납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미국 증시는 전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 출발을 했지만 우크라이나 문제가 부각되면서 하락 전환하는 등 방향성이 부재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견고한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 등 일부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재차 상승을 했고 이후 실적 발표에 주목하면서 종목 차별화 장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제 장 마감을 앞두고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인한 유로존 경기 위축 우려가 부각되면서 반발 매수와 안전자산 서로 심리가 충돌했고요. 이로 인해서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0.2%, 나스닥이 0.01% 하락을 했습니다. 예,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준 주요한 이슈들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주시죠. 일단 연초 이후에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주식시장은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 정책, 중국의 셧다운과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한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되면서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연준 이슈는 블랙아웃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영향력이 크지가 않았지만 중국 셧다운에 따른 경기 둔화 이슈가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단기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 뿐 연속성은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자 시장은 기업 실적에 주목하며 결과에 따라 종목 차별화가 진행되는 경향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견고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마이크로소프트가 급등을 하자 소프트웨어 업종이 강세를 좀 보였고요. 비자 카드 또한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혼란의 영향이 없었고 경제 재개로 인한 여행 지출의 지속적인 회복으로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카드사는 물론 여행, 레저, 항공, 자동차 등 리오프닝 관련주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알파벳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하는 메타 플랫폼 등 비대면 관련주 일부가 좀 부진했었지만 결국 시장은 최근 하락 요인보다는 본격화되는 기업들의 실적 시즌에 맞춰서 종목 차별화가 진행 중이고요. 이런 가운데 현재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들 중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80%를 넘어서고 있어서 주식시장이 실적에 주목할 경우 결국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베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한 메타 플랫폼이 13% 넘게 급등하고 있고 서비스나우나 포드, 퀄컴 등도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은 좀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들 전가은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4월 27일 특징주 마감 상황입니다. 3대 지수 혼조로 마감한 만큼 주요 기술주 흐름도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장 마감 이후 실적을 내놓고 오늘은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회사가 내놓은 매출 전망 또한 팩트셋 애널리스트의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이날 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마감가는 $283였습니다. 또한 알파벳 어제장 마감 이후 어닝 쇼크를 보여줬죠. 다만 대다수의 월가 투자 은행들은 투자 의견을 크게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검색과 유튜브, 클라우드 분야에서 구글이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은 변치 않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날 장에서 구글은 3.67% 떨어지면서 $2,285 선에 마감했습니다. 또한 오늘 장 마감 이후 메타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EPS가 예상 상회, 매출은 예상이 하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애플의 사생활 정책 변경으로도 올해 매출이 $100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메타 실적에 대한 기대가 크지가 않았습니다. 시간 외에서 주가는 12%가량 급등하고 있는데요. 다만 메타의 주가는 올해 들어 47%가량 빠지고 맥을 추스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날 장에서도 3% 이상 빠지면서 $174 선에 마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테슬라 주식을 팔 수도 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량 매도가 일어나면 시장에 하방 압력이 올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주가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날 장에서 테슬라 0.58% 상승하면서 $881 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주 어닝 쇼크를 발표한 넷플릭스입니다. 야후 파이낸스에서는 넷플릭스 광고 시스템이 향후 몇 년 안에 TV 생태계 전반을 뒤바꿀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날 장에서는 5% 가까운 낙폭 보여주면서 $188 선에 마감을 했고요. 다음으로 엔비디아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이틀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에버코어의 분석이 영향에 미쳤는데요. 에버코어에서는 이날 반도체 섹터 전반이 투자할 만하지 못하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2022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장에서 엔비디아가 2% 가까운 낙폭 보여주면서 184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중심의 속스 ETF가 이날장에서 0.55% 하락 마감했고 QQQ ETF 또한 약보합세 보여주면서 31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개별 종목들의 마감 상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비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자는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자의 실적은 모두 예상에 상회했고요. EPS는 1.79달러에 매출이 71억 9천만 달러로 나왔습니다. 여행 관련 소비가 돌아오고 인플레이션과 공급난 이슈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카드 결제량이 줄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이날장에서 비자가 7%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214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비자의 상승세에 대한 반동으로 마스터카드 역시 주가가 올랐습니다. 마스터카드는 목요일에 자사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마스터카드 현지 시간 28일 목요일 실적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날장에서는 5% 상승하면서 361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잉입니다. 분기 실적이 예상에 하회하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이날장에서는 7.53% 떨어져서 154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777X 항공기에 대한 생산을 멈추고 2025년까지 이 배송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로빈후드입니다. 로빈후드가 정직원의 10% 가까이를 해고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따라서 주가가 이날장에서는 4.90% 떨어지면서 9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로빈후드 또한 28일 목요일에 실적을 발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가 예상보다 약한 실적과 매출 전망을 내놓으면서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로 소비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장에서 주가는 강보합세 보여주면서 169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T모바일은 실적이 예상에는 상회했으나 전년비 23%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무선 구독자 증가세가 예상에 부합하면서 주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4%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마감가는 129달러 선입니다. 투자 자문회사 스미스무어 코퍼레이션에서 4분기에 프리포트 맥모란의 비중을 2.5% 늘렸습니다. 오늘장에서 프리포트 맥모란이 S&P 500기업 중 세 번째로 상승폭이 컸는데요. 3.76% 상승하여 41달러 선에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머스크와 55조 원 규모로 인수에 합의했던 트위터 주가 오늘장에서는 떨어졌습니다. 2% 낙폭 보여주면서 주가 마감가는 48달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정유 관련주가 오늘장에서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엑슨모빌과 쉐보론 주가 확인하기 가시죠. 엑슨모빌이 오늘장에서 2.86% 상승하면서 84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 쉐보론 마감가는 156달러 선입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특징주 마감 상황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강수민 캐스터와 원자재 시황도 살펴보시죠. 네, 원자재 시장의 동향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제유가부터 확인해보시죠. 오늘장 국제유가는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원유 재고는 예상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이 휘발유와 정제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줄면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WTI는 0.4%가 오른 102달러 선에서 또 브렌트유는 0.3%가 오른 10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원유 시장에서는 달러와 강세와 또 중국의 봉쇄 조치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곡물 가격들 살펴보겠습니다. 이 식용유의 글로벌 공급에 대한 우려로 밤사이에 대두 선물이 1.3%가 올랐습니다. 전 세계 파묘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주 RBD 파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었죠. 그런데 오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CPO로 불리는 파묘 원유도 수출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대체제인 카놀라유와 해바라기 씨유 그리고 대두유도 함께 오를 전망인데요. 실제로 대두유 선물은 오늘장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원면 가격이 3.6%로 좀 크게 오르고 있고요. 반면에 귀리 가격은 4%대로 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커피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아라비카 커피는 최근 한 달간의 저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장 2.4%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티그룹이 올해 글로벌 커피 시장의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커피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다소 진정됐습니다.
설탕 가격은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동반 상승하면서 0.2% 소폭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옥수수와 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춥고 습한 미국의 중서부 지역의 날씨를 주시한 가운데 옥수수 가격은 장중에 거의 10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오늘장 1.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차익 실현 움직임에 따라 밀 가격은 0.3%가 빠지면서 부실당 1,034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요. 이어서 돈육도 살펴볼 텐데 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오늘장에서도 1% 가까이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속 원자재도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전망과 또 중국과 유럽의 경제 성장 둔화 조짐에 따라 달러화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즉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 월간 단위로 봤을 때는 2015년 이후로 가장 크게 올랐는데요. 따라서 금 가격은 오늘장 1% 가까이 떨어졌고 1,886달러 선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은 가격은 계속해서 23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번 주 들어서 특히 변동성이 극심했던 팔라듐은 중국의 봉쇄 조치와 그에 따른 수요 감소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현재 0.6%가 오르고 있고요. 이어서 니켈 살펴볼 텐데 1.3%가 오르고 있습니다. 톤당 33,504달러 나타내고 있고요. 이 국제 니켈 연구그룹에 따르면 올해 니켈의 글로벌 수요는 302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연도 1%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4,223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구리의 경우에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나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보다는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크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만 약보합권에서 마감한 모습이고요. 주석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5%대라는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끝으로 알루미늄도 살펴보겠습니다. 0.3%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 살펴봤고요. ETF 시황은 이엔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태양광 기업과 중국 기업 관련 ETF는 강세 보였는데요. 반면 대마초 기업과 커피 관련 ETF는 약세 보였습니다. 먼저 태양광 ETF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 태양광 기업들은 우상향 곡선 그렸는데요.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건 어제 실적을 발표한 엔페이즈 에너지입니다. 엔페이즈 에너지는 전년 대비 45% 상승한 기록적인 매출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유럽 매출이 증가해 수익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 장 7.77%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이외에도 솔라엣지 테크놀로지스는 약 2%, 썬런은 약 1% 올랐습니다. 관련 ETF로 티커명 RAYS인 글로벌X 솔라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의 글로벌X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태양광 기업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6.11%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기업 ETF 살펴보시죠. 어제 홍콩 증시는 0.06% 상승 마감했는데요. 전날 뉴욕 증시가 약세를 보인 여파로 하락 출발했지만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프라 투자 확대라는 카드를 꺼내자 경기 부양 기대감이 형성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시 주석은 중앙재경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스마트 전력망, 친환경 에너지, 클라우드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인프라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 뉴욕에서도 중국 기업들은 강세 보였는데요. 관련해서 티커명 KWEB인 크레인시어스 CSI 차이나 인터넷 ETF 확인해 보시죠. 크레인시어스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술주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상위 보유 종목에는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닷컴 그리고 바이두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KWEB는 오늘장 5.23% 올랐습니다. 하락한 ETF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마초 ETF 체크해 보시죠. 오늘장 대마초 관련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대마 관련 대장주로 꼽히는 틸레이 브랜즈는 1.28% 밀렸는데요. 이외에도 캐노피 그로스는 약 1%, 카라 테라퓨틱스는 약 3%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ETF도 내렸는데요. 티커명 CNBS인 앰플리파이 시모어 카나비스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앰플리파이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3.34% 하락했습니다. 한편 대마초 합법화 법안은 예상보다 늦은 8월에야 상원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대마초 합법화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커피 ETF입니다. 앞서 원자재 시황에서도 전해드렸듯 오늘장 커피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요. 시티그룹이 앞으로 커피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자 공급 우려가 해소되며 이렇게 내리는 모습입니다. 커피 선물은 약 2% 밀렸는데요. 관련해서 티커명 JO인 아이패스 시리즈 B
블룸버그, 커피 서브 인덱스, 토탈 리턴 ETN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 운용하고 있고 커피 선물 가격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1.92%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는데요. 이어서 오늘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세계 각국의 소식을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시간입니다. 3대 지수가 엇갈린 흐름을 보인 가운데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바로 한번 체크하시죠. 먼저 블룸버그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러시아 쪽 상황부터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러시아가 유럽 내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를 정면 비판하면서 비상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고 이외에도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공개됐는데 69만 1,000배럴 증가로 집계되면서 예상치 60만 배럴을 소폭 상회한 상황입니다. 자, 원유뿐만 아니라 이 가스를 둘러싼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가스 가격도 오늘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서방의 제재에 압박을 받고 있는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대한 가스 공급을 전격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시장이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국가가 가스 대금을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결제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지금은 일부 국가들에만 해당되지만 곧 유럽 전체에 대한 에너지 이동이 완전히 끊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이 다른 비우호국들에게도 완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폴란드와 불가리아가 이웃 국가들로부터 가스를 받아 타격을 최소화할 것이다라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폴란드와 불가리아도 러시아를 비판했는데요. 이 대처 방안이 준비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역시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빨리 줄여야 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여파가 만만치 않습니다. 해당 소식에 당연히 천연가스는 즉시 급등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크게 올라섰고요. 유로화의 가치는 2017년 이후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네, 해당 소식에 어제부터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애플이 아이폰 자가 수리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또 중국 상하이 당국이 이르면 내달 초 단계적 봉쇄제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3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가 공개됐는데 전월 대비 1.2% 감소하면서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돌아와서 애플의 이 아이폰 자가 수리 서비스, 언뜻 보면 아이폰 사용자들한테는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빛 좋은 개살구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입니까? 네, 애플이 아이폰의 일부 기종에 대해서 자가 수리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직접 구매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순정 부품을 판매하는 자가 수리 웹사이트를 오픈했는데요. 하지만 순정 부품을 사서 직접 고치는 비용과 서비스 센터에 맡기는 비용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기종은 아이폰 12 미니입니다. 이 아이폰 12 미니 화면을 직접 교체하게 되면 자가 수리 사이트에서 순정 부품을 225.96달러에 구매할 수 있는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서비스 센터에서는 229달러에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 자가 수리를 통해 아낄 수 있는 돈이 겨우 3달러에 불과한 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소비자는 수리에 사용되는 부품과 장비 가격도 부담해야 합니다. 더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은 자가 수리 도중 문제가 생긴 제품에 대해서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거래위원회에 가전업체들이 수리와 관련해서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행위를 개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데요. 이 애플은 해당 서비스를 미국에서 우선 도입한 뒤 하반기에는 유럽 등 다른 국가에서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오랜만에 애플 이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중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직도 상황이 심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하이 쪽에 이제 봉쇄 조치를 내달 초부터 이제 해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락다운 조치와 관련된 소식들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인구 2,500만 명을 거느린 상하이는 벌써 봉쇄 한 달째를 맞았습니다. 최근 중국은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까지 닫히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요와 공급 부족 사태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를 증폭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상하이가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일부 지역의 봉쇄를 단계적으로 해제합니다. 중국 당국은 사회면 제로 코로나를 달성했다고 판단된 지역은 개방을 실시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회면 제로 코로나는 신규 감염자가 외부가 아닌 격리시설 내에서만 발생됐기 때문에 이 지역 사회로의 전파 위험이 차단됐음을 의미합니다. 단계적이기는 하지만 상하이가 열린다는 기대감에 시장도 조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중국과는 달리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와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미국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과 대유행 국면에서 벗어났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신규 확진자 수 등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 이어서 이제 미국도 엔데믹 대열에 합류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하루빨리 중국 쪽 코로나 상황도 좀 잡히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다음은 마켓워치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채권 시장도 좀 체크해 보시죠. 미국의 채권 시장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이 매수 적기다라는 평가가 나왔고 또 블랙록은 채권 시장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흥 시장의 채권 상황은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이치방크는 미국 경제의 연착륙이 불가능하다면서 긴축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오히려 지금이 매수 적기다. 상당히 좀 흥미로운 평가인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과 관련된 내용들 짚어주시죠. 네, 미국의 채권 시장이 4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강세장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어쩌면 지금이 바로 매수적기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 약세를 보여온 채권 시장의 운이 역전될 것인지, 역전된다면 언제 역전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이들은 미국 경제의 부채 의존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기 때문에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미국의 소비자들이 1년에 평균 6,400달러의 빚을 져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값싼 부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건데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경제 활동에 거의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현재 52주 이동평균보다 표준 편차 4분위 위에 있고 1980년대부터 장기 하락 추세 채널의 상단 근처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로서는 무너지는 지점에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라고 언급하면서 지금 채권을 매수하는 것이 고민이 따른 것은 알고 있지만 매수하지 않는 것보다는 매수하는 것이 기회를 잡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오히려 매수 적기 타이밍이다라는 평가 체크해봤고요. 블랙록도 채권 시장 관련된 발언을 내놨는데 신흥 시장에 주목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미국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 채권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도 신흥시장 채권은 여전히 상황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신흥시장의 낮은 통화 가치와 개선된 경상수지, 해외 투자자 감소와 매력적인 이자 소득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이 신흥시장 채권의 강력한 진입 시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랙록은 신흥시장의 중앙은행이 이미 선제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의 대응을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금리와 인플레이션 조정 수익률이 선진국에 비해서 낙관적인 영역에 진입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선진 시장의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성장을 저해하는 수준까지 금리를 올리면 신흥 시장도 이미 높아진 원자재 가격과 코로나19 팬데믹 탓에 늘어난 부채 비용 상승으로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타격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틴 아메리카와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등은 주목해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채권 시장과 관련된 자세한 소식들 체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CNBC 헤드라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팩트셋이 선정한 올해 수익 창출 기대주 먼저 올라와 있고 또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를 알려져 있죠. 톰리는 팡주에서 매력적인 진입 구간을 발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기술주 매도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팡주가 좀 저렴해졌다라고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메타 플랫폼스가 1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EPS가 예상치를 상회한 가운데 시간 외 거래에서 무려 15% 가까이 급등하고 있죠. 이번에 마지막 이슈로 팩트셋이 선정한 올해 수익을 창출한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기업들 정리해 주시죠. 네,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서 미국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들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CNBC가 팩트셋의 정보를 기반으로 한 올해 들어 지금까지 수익률을 창출했던 종목들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무기 제조 기업들이 호재를 받고 있는 건데요. 연초 대비 26%나 크게 뛰었습니다.
군수업체인 제너럴 다이나믹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대형 의약품 유통업체인 카디널 헬스도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요. 메드트로닉도 동종업계로서 결을 같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려운 장세 속에서 변동성이 가장 낮은 종목은 머크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약주와 생명공학주들이 거시적으로 볼 때 향후 전망이 매우 밝다고 언급했습니다. 워렌 버핏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잘 알려진 코카콜라도 꾸준하게 일상 속에서 소비된다는 이유로 높이 평가됐습니다. 담배 회사인 알트리아는 6.5%의 배당 수익률을 자랑했는데요. 공개된 종목들 중에 가장 높습니다. 올해 주가는 약 17%가량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언급된 회사들은 베타가 1보다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또 회사의 파산 위험도를 측정하는 Z점수도 꽤나 낮기 때문에 주목해봐도 좋습니다. 네, 요약해보면은 방산업체들 그리고 헬스케어, 마지막으로 경기방어주들이 좀 속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